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세금 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세 동호회 칼럼니스트 세무법인 한마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승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 이전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황선희 세무사님이 설명을 드리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3편 재외국민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최현덕 세무사님이, 그리고 4편 재외국민의 상속 증여 매매 등기에 대해서는 신천수 법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선 오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법 변경이라든지 세법 해석이 매우 잦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비록 최신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해석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매매하시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거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 전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쓰시기 전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걸 되돌리려고 한다면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주변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고 나서 계약서 작성 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또 납세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팁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다양한 해석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추후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대부분 잘 아실 텐데요. 우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특히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17년도 8월 2일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점이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거주자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리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가 있고 그 직업 또는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업을 봤을 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걸로 인정이 돼야지만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이라든지 가족인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국내에 들어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83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보유 기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를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 이상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오늘부터
오늘부터 거주자가 됐다고 하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오늘부터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보유기간을 통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됐다가 다시 또 거주자로 다시 전환된 경우에는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셔서 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다음에 그 주택 양도 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세대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와 1주택은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세대와 1주택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1세대에 유의할 점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서울에서 살고 그 다음에 부인은 부산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소지를 각각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1세대로 봐서 이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나하고 우리 부인은 주소지가 다른데 그러면 이건 각각의 세대로 봐서 각각 1세대에 1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법에는 우리 세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은 독립된 세대로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또 결혼을 한 경우에도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인 경우 일정 소득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세대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78만 원가량 이상, 그리고 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 131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은 131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세대로 30대 미만이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라 하더라도 혼인이라든지 가족 사망 등이 아니면은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상가 같은 걸 증여해줘서 충분히 이런 소득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분리된 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분리 세대를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에서 독립된 두 개의 분리세대가 살 때 이거를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각 세대별로 별개의 세대로 구분되어서 각자 소득이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각각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면 별개의 세대로는 볼 수 있습니다. 원칙상.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등이 되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네가 진짜로 독립돼서 생활을 유지했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별개로 그런 식으로 별개의 세대로 유지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증이 대단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전에 그렇게 동일한 주소지에 동일한 주소지에 분리 세대가 있다면은 하나의 세대는 세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주택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에 딸려있는 거주시설 등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꼭 검토를 주택 같은 걸 양도하시기 전에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택이냐 상가냐 여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업자 등록이
사업자 등록이 또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는 내역도 없고, 부가세 신고되는 내역도 없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주택으로 볼 여지가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주택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것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 딸려있는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뭐 부가세 신고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더라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든지 막 이런 식이라면은 이거를 주택으로 볼 여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택이라든지 주택 양도하시기 전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상가라든지 상가에 딸려있는 거주시설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주택은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도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공부상으로 아무리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공부상에 이게 뭐 상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했다면은 그것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기가 안 돼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꼭 주택을 양도하시기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시골 등의 상속주택 등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뭐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아버지 고향 쪽에 뭔가 건물이 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상가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상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지, 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는, 왜냐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거는 주택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주택으로 만약에 과세가 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주택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이나 이런데 건물이 있는데 이게 주택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맹신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가로 그게 재산세가 고지가 많이 됩니다. 상가로 재산세가 고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상가로 재산세 고지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택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 한번 해보시되, 그걸 맹신하진 마시고 실제 용도상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용도상 이걸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1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무엇이냐?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입니다. 층수가 3개층 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 이러한 경우에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헷갈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이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택 면적 3개층 이하라는 규정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공부상에만 보고 이건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이걸 불법 증축을 했다.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실질적으로 4층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그 수평 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는데 옥탑이 엄청 크다. 그리고 옥탑을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층수로 층수로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하시기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지분도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지분도 1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이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으로 보는 1주택은 그 상속받은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있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1세대 1주택은 우선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두 번째 상속주택,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임대주택. 이 세 가지가 보통 가장 자주 있고 그리고 또 자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1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내에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으로 갈 때는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셨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좀 많이 완화가 됐죠. 2년으로 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지금은 2년이라는 사실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으로 2번 상속주택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속받은 주택하고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 상속주택하고 일반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했다고 한다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주택하고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만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주택하고 일반 주택이 있어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여기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다시 또 일반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동일 세대원에게서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그 상속받은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도 1주택이 있고 자식도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아버지도 1주택이 있고 자식도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됐을 때, 동일 세대원입니다. 동일 세대원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 세대인 경우에 이렇게 상속주택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60세 이상, 먼저 1주택,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받은 주택이라서 1주택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별도 세대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택이 2개여가지고 하나를 증여해줬다. 그런 다음에 증여해줬는데 이게 1년 정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택이 3개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침 3남매라 가지고, 집 하나는 장남이, 집 하나는 장녀가, 또 집 하나는 차남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주택 각각이 전부, 이 주택 3개가 전부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3개의 주택 중에서 어떤 게 상속주택이냐? 이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1순위입니다, 이게. 그게 상속주택으로 인정받는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 당시에,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거주한 주택.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 이게 네 번째고요. 만약 이런 조건들이 다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선택한 주택이 상속주택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착각하셔가지고 이건 상속주택인지 알고 일반 주택 양도하셨다가 추징되는 사례도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제 상속받았는데, 장남이 40%를 가져가고, 차남이 30%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장녀가 30%를 가져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30% 이 지분은 원래 법상으로는 이러한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도 주택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소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소수 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에 대해서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장남하고 차남이 절반씩 50% 이렇게 가져갔다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상속주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속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아니면 무주택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주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양도세까지 고려해가지고 세무사나 이런 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택을 뭐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7번까지는 그렇게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동거봉양 합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혼인합가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서 혼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주택 지정문화재 등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한 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농어촌 주택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 이농, 귀농주택하고 일반주택을 한 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7번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인 경우에도 됩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그리고 또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보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8번 장기임대주택. 이 장기임대주택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둘 다 지켜야 되는데요. 거주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7년 8월 1일 이전 취득분인지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아예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내가 살고 있던 집은 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이니까 이거는 뭐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도 이건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무조건 2년 이상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됩니다. 5% 이하여야 되는데 이 임대료 등 증가율은 19년도 2월 10일 이후 체결 갱신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5% 이상 올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괜찮으니까요. 19년도 2월 12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고 또 장기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기존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입 임대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또 건설 임대인 장기 일반 민간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매입 임대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의 장기 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매입 임대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속하는데요. 이거는 10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 이거랑 같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외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주택을 임대했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도 나왔겠지만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기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제외되고 빌라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나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적용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장기 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일생에 한 번만 됩니다. 일생에 한 번. 일생에 한 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거주주택을 장기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주택이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이 있었는데 이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다. 비과세를 받으셨다면은 다시 또 내가 거주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 다음에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항상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의무 임대기간 10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 임대기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10년 이상 임대는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6년 정도만 임대하고 이 집을 팔았다. 그런 경우에도 4년은 반드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4년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유지를 못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임대 의무 기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 원래 예전에는 4년짜리 그렇게 있었는데, 이런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록 말소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단기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록 말소를 시켜버린 경우에는 이런 보완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동 등록 말소라든지 아니면 자진 등록 말소.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만 하나입니다. 자진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했는데 말소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사유로 추징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여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무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비과세를 받고 거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았는데 이게 등록이 말소돼 버려서 의무 임대기간을 못 채웠다. 그러더라도 미충족 사유로 추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 효과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지 주위에 있는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비과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인 경우에 내가 한국에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당연히 1세대 1주택자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면은 거주자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주자로 전환한 다음에, 그리고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 취득하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대단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거주자로 전환하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시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두 번째로 주택은 국내에 저는 하나만 남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세무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나중에 한 두세 배 이상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산 가치적인 부분을 제가 고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세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주택은 국내에 하나만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적인 것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적인 부분은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하나만 있는 것이 세무적으로 좀 나을 수 있다. 특히 종부세하고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한번 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특히 양도세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내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한다든지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하나의 주택만 남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데 현재같이 좀 주택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의 참조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년 5월 9일까지로만 되어 있지만 이게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여 및 용도 변경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기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만약에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10년도에 취득했고 하나는 주택을 2015년도에 취득을 했다. 근데 하나의 주택을 2021년에 양도를 했다. 그래서 이 주택을 2021년도에 양도라든지 아니면 증여라든지 그래가지고 1주택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는 15년도에 취득한 주택도 15년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는 게 아니고 21년도, 그러니까 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2년 1월에 당장 2022년 1월에 집을 당장 팔겠다 이렇게 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2년 보유요건을 못 채웠기 때문에 21년도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 올해 다행히 시행령이 변경이 되면서 실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1주택인 게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을 지금 당장 양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2주택이다. 그런 경우에 이 주택을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이걸 상가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증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주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시행령이 변경돼가지고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도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해석도 자주 바뀌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세법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특수한 경우에 인정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